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군수지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다. 특히 포병화력은 전황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하루에도 수천 발이 오가는 포탄 소모 속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부족의 벽에 부딪혔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막대한 양의 포탄을 지원했지만 생산 속도가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포병 전력과 대규모 탄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155mm 포탄 생산량은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이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로를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포탄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2024년 하반기 그 예측이 현실로 다가왔다. 외신과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례적인 교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핵심은 10만 발의 한국산 155mm 포탄과 연구용 제트 엔진 일대를 맞바꾸는 거래였다. 표면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연구 협력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 물자와 첨단 기술의 교환이었다. 한국이 관심을 보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AIE 터보팬 엔진이었다. 이 엔진은 구소련 시절부터 개발돼 훈련기와 경공격기에 폭넓게 사용된 모델로 최근까지도 생산 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 AIE는 추력 552.78lbf 약 25kN를 발휘하며 소형 제트기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안정성과 내구성이 뛰어났다. 한국 입장에서 이 엔진은 차세대 경공격기나 무인기 개발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직접 제작 경험이 없는 러시아산 계열 엔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술 회부와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절호의 기회였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거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포탄 부족 문제는 심각해졌고 서방의 지원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한국산 포탄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됐으며 생산과 납품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K9 자주포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우크라이나군이 즉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다. 결국 양측은 극비리의 협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는 군사 무역 전문가, 방산업체, 고위 인사, 외교 채널 인물들이 얽혀 있었으며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류상으로는 연구용 항공 부품 제공과 비살상 군수물자 공급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백한 군사적 교환이었다. 이 소식이 일부 군사 커뮤니티와 정보 채널에 흘러나오자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성사되면 전황과 동북아 안보 지역 모두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단순히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 교환을 통해 국방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거래의 성격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교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외교 군사적 계산이 얽혀 있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 거래를 직접 무기 지원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법적, 외교적 장치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표면적으로는 연구협력과 부품 획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부 문서에는 포탄 규격, 생산 일정, 운송 경로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협상 초기 우크라이나 측은 엔진 제공 대가로 155mm 포탄 8만 발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포탄 수량을 10만 발로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AIE 엔진 한 기의 기술적 가치가 단순한 금전 환산으로는 수백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측은 엔진이 완전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내부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협상은 몇 차례나 결렬 위기를 맞았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시 상황에서 엔진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은 포탄 인도 시점과 엔진 인도 시점을 맞추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산된다고 맞섰다. 결국 중재에 나선 것은 유럽의 한 나토 회원국이었다. 이 국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운송 지원과 통관 절차 간소화를 약속하며 양측의 간극을 좁혔다. 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은 제3국의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여기서 양측 대표단은 군사전문 통역관과 법률 자문단을 대동한 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경호원들이 주변을 철통같이 지켰고 회의장 안팎에는 전파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거래 구조는 매우 치밀하게 짜였다. 한국산 포탄은 제3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고 엔진은
항공화물로 분해 포장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직접 무기 거래로 분류되지 않아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에서도 거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부 일부 인사, 그리고 해당 방산기업의 핵심 임원들만이 이 사실을 공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제공할 AIEE 엔진은 단순한 훈련기 부품이 아니라 최신 개량형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 엔진은 기존 모델 대비 내구성과 연료 효율이 향상됐고 특정 고고도, 운용 성능도 개선돼 있었다. 한국 측 기술진은 이 엔진을 확보하는 순간 자국의 차세대 무인기와 경공격기 개발 속도가 최소 5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 예상했다. 서명 직후 양측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언론에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고 관련된 인물들의 출장 명목도 기술 협력회의로 위장됐다. 그러나 군사정보망을 통해 일부 내용이 서방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세상은 한국이 어떤 의도로 이 거래를 추진했는지 그리고 이 엔진이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주목하게 됐다. AIEE 터보팬 엔진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소형 제트 엔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이 엔진은 원래 러시아의 프로그레스 설계국이 개발한 것으로 구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항공기 엔진 기술이 집약된 산물이었다. AIEE 계열은 특히 훈련기와 경공격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됐으며 우크라이나의 L-15, 야크-130 그리고 일부 무인항공기에도 사용됐다. 추력 552.78, LBF 약 25kN는 소형 전투기나 고성능 무인기를 운용하기에 충분한 출력이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힘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효율과 고도 유지 능력, 신뢰성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 성능 지표였다. 특히 AIEE는 저고도에서의 빠른 가속 성능과 고고도에서의 안정적인 출력 유지 능력 덕분에 전투훈련이나 근접 지원 작전에 최적화돼 있었다. 한국의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이와 같은 외국산 첨단 소형 터보팬 엔진을 직접 손에 넣는 일은 드물었다. 과거에도 일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수입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분해 상태로 제공되어 내부 구조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거래로 확보한 AIEE는 완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로 모든 부품이 해체 가능하며 심지어 전자제어 장치, FADEC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엔진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모듈화 설계였다. 엔진을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누어 교체와 정비가 쉽고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개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이를 활용해 자국의 차세대 훈련기나 무인전투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터빈 블레이드 소재와 코팅 기술, 연소실 설계 방식 등은 한국이 아직 완전하게 독자 개발하지 못한 영역이었다. AIE는 단순한 연구용 부품이 아니라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다. 이를 분해하고 분석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열 엔진의 설계 철학과 소재 선택, 냉각 기술, 연료 분사 시스템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FADC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해독하면 추력 제어와 엔진 반응 속도를 자국 기술로 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엔진의 확보가 단순히 항공기 개발 속도 AIE의 기술은 미사일 추진체나 고속 무인 정찰기, 심지어 차세대 전투 드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었다.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고 파생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다. 한국이 이 엔진을 손에 넣음으로써 얻게 될 가장 큰 이점은 기술 독립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소형 터보팬 엔진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 기술에 의존해야 했고 일부 민감한 부품은 수출 통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AIE를 기반으로 자체 엔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해외의 수출 규제나 기술 이전 제한을 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잠재력 때문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진은 이미 이 엔진에 대한 전담 분석팀을 구성했다. 본에 촬영 3D 스캔, 소재, 분석, 성능 시험 등 모든 절차가 극비리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향후 10년간 추진할 차세대 항공기 프로젝트와 직결될 수 있었다. 이번 거래의 전략적 의미는 단순한 무기기술 교환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각자의 절박한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보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거래는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었다. 전선에서 포병 화력은 여전히 전투의 핵심이었고 하루에도 수천 발의 포탄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한국산 10만 발은 전황을 버틸 수 있는 생명줄과 같았다. 특히 K9 자주포 및 서방제 155mm 곡사포와 호환 가능한 포탄은
전선 투입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서방의 군수 지원 속도가 지연되는 틈을 메우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다. 반면 한국은 이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다양했다. AI 엔진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첨단 항공기술을 흡수, 재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생산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는 곧 국방 자립의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였다. 미국, 유럽,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기술 이전에는 극도로 신중한 영역에서 실제 엔진 실물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기회였다. 더 나아가 이번 거래는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그동안 비살상 무기 지원이라는 원칙을 앞세워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첨단 기술과 무기 시스템 교환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 모델을 개척한 셈이다. 이런 방식은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기술 협력에서도 반복될 수 있었고 이는 곧 한국의 방산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는 길이기도 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정보 자산이었다. AI 엔진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얻는 모든 데이터는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동유럽 러시아 계열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쓰였다. 이 지식은 향후 국제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중동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에게 맞춤형 개량이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거래는 또한 한국의 국방산업이 수입 의존해서 기술 수출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엔진 기술을 확보한 뒤 자체 개량형을 개발해 역수출할 수 있다면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수 있었다. 심지어 이러한 기술력은 민간 항공산업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었고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다. 결국 10만 발의 포탄과 AI 엔진 1기라는 비대칭적인 거래 속에는 눈에 보이는 무기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은 양측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위험을 감수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거래 소식이 서방 군사 전문 매체와 일부 외신을 통해 퍼져나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심각한 외교적 결과를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 국영 언론은 한국산 포탄이 전장에서 러시아 병력을 살상하게 될 것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공식적으로는 거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동맹국이 전쟁에서 필요한 지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는 이 모델이 앞으로 다른 비나토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국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군사기술 향상을 경계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중국 군사 싱크탱크들은 AI 확보가 한국의 무인기 및 경공격기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제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거래를 하이브리드 군사외교의 대표 사례로 분류했다. 즉, 직접적인 무기 지원 대신 기술 부품 물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를 얻는 모델이었다. 이 방식은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무기 거래 규제 체계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러시아의 대응 가능성도 거론됐다.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동북아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한국은 의도치 않게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확산됐다. 전선에서 활동 중인 장병들은 한국산 포탄이 도착하면 포병 작전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군 기술진은 엔진 반출을 아쉬워하면서도 이번 거래가 전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번 행보를 단순한 포탄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군사 외교 전략의 신호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국은 단번에 기술 수입국에서 전략 기술 교환국으로 위상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는 앞으로의 외교 군사 판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이번 거래가 남긴 장기적 영향은 단순히 포탄과 엔진 교환이란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비공식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군사기술 확보 방식을 검증했고 이는
향후 방산 외교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첫째, 기술 자립의 가속화였다. AI 엔진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역설계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한국이 소형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채워주었다. 이 기술이 성숙하면 한국은 더 이상 해외 수출 규제나 부품 의존에 발목 잡히지 않고 차세대 항공기와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방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이었다. 전통적으로 무기 거래는 돈과 무기를 교환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서로 필요한 기술과 물자를 교환하는 전략 자산 맞교환 방식은 국제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방식은 특히 정치적 제약이 큰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외교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글로벌 안보 구도에서의 입지 변화였다. 한국은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무기 생산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을 흡수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장차 한국이 국제 방산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주변국의 경계 심화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거래를 면밀히 관찰하며 한국의 군사기술 역량 상승을 경계하게 됐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한국이 방위력 증강과 외교 전략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산업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였다. 항공기 엔진 기술은 군사 분야를 넘어 민간 항공, 우주산업, 고성능 산업기계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 AI 분석 과정에서 얻은 소재, 연소 제어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응용 가능하며 이는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거래는 한국 내부에서도 방산 정책 논의의 변화를 불러왔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무기 지원의 범위와 기술 확보의 우선순위가 재조명되면서 앞으로는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이번 사례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국익을 극대화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 셈이었다. 10만 발의 포탄과 AI 엔진 읽기.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교환일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전략과 의미는 훨씬 깊었다. 한국은 이 거래를 통해 현재의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적 외교적 자산까지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의 수많은 군사 외교 협상에서 한국이 한층 더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